채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오늘은 오리지널스라는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애덤 그랜트가 지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어떤 사람들이 독창성을 발휘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인류사의 발전에 기여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2살에도 글을 읽고 4살에는 바흐의 곡을 연주하기도 하고 6살에 미적분을 터득하고 7살에는 7, 8개 국어를 유창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천재라고 하죠. 그런데 어릴 때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세상을 바꾸는 일은 그다지 흔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적 능력은 탁월하지만 사회의 성원이 되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성, 공감 능력, 실용적인 기술은 부족하다. 이런 설명을 많이들 해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가? 자료를 좀 살펴보면 이런 해석은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능이 뛰어난 아이들 중에서 사회성이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한 4분의 1 정도,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정도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사회성이 또는 공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자 애덤 그랜트는 신동들은 재능이나 야망은 충분하지만 독창성을 발휘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동들은 평생 부모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선생들로부터는 칭찬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칭찬을 계속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반면 교사의 총애를 가장 적게 받는 아이들, 말썽꾸러기들이겠죠. 이런 아이들이 오히려 독창성에서는 더 뛰어나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교사들은 창의적인 아이들을 차별하고 또 말썽꾸러기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대부분 체제에 순응하는 법을 배우고 독창적인 생각은 속으로만 혼자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순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신들의 뛰어난 능력을 평범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현재 상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주어진 업무에 통달하는 데 그칩니다. 이들은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하든 성공으로 가는 관행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낡은 의료 시스템을 개혁하기보다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 되기가 쉽습니다. 또 불합리한 법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시대에 뒤떨어진 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되기 쉽습니다. 세상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이들이 필요하지만 정작 이들은 세상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지 않고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제자리에서 돌게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성취 욕구가 신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성취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이에 독창성을 발휘하는 일은 점점 더 소수의 몫으로 남겨집니다. 대다수는 성공하겠다는 욕심이 강해지면 나만의 독특한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성공이 보장된 평범한 일반적인 경로를 택하기 때문입니다. 애플을 창업한 워지니악, 르네상스를 읽었던 미켈란젤로, 인권운동의 한 획을 그었던 마틴 루터 킹, 이렇게 세상을 바꾼 위대한 인물들이 다른 사람들의 애원에 못 이겨서 독창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은 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창업을 하거나 걸작을 창조하거나 민권운동을 주도하기를 열망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일터와 학교, 지역사회를 개선할 참신한 아이디어는 누구라도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에 옮기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 대부분은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위험을 감수하고 독창적인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애덤 그랜트는 이런 사람들이 특출난 천재라기보다는 우리와 흡사한 몹시도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창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사람들은 강한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기존 질서에 이의를 제기하고 도전장을 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대담하고 자신만만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도 한꺼풀만 벗겨보면 두려움과 우유부단함과 회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실제로는
위험을 회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창업을 할 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더 좋을까요? 직장을 다니면서 창업을 준비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실제로 기업을 세운 20대에서 50대 5,000명을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경우입니다. 창업에 전념한 사람들은 대단한 자신감을 지닌 위험 감수자들이었고, 직장을 계속 다니며 창업을 준비한 사람들은 이들보다는 훨씬 더 위험 회피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창업에 전념한 사람들이 유리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무릅쓴 창업을 했던 사람들의 실패율이 위험을 회피했던 사람들의 실패율보다 30% 이상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예로 구글을 창업한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같은 경우에 인터넷 검색 기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도 2년이 지나도록 스탠포드 대학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들은 한 200만 달러에 구글을 팔려고도 했었습니다. 살려고 했던 사람이 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이들이 다시 구글을 계속 하게 만들었죠. 아마도 살려고 했던 사람은 지금은 뭐 땅을 치고 후회를 해도 한참 하고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분야에서 안정감을 확보하면 다른 분야에서는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즉 어설프게 책을 내거나 조잡하게 만들어진 예술품을 판다는 중압감이나 아무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사업을 시도한다는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새로운 일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는 것은 적당한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어정쩡하게 양다리를 걸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분야에서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지만 또 다른 분야에서는 극도로 신중을 기함으로써 위험을 상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독창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기존 체제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고 위험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독창성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일까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회사나 나라는 사실은 없습니다. 오히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식별해내는 능력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죠. 아이디어를 평가할 때 직관과 분석 중에서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할까요? 창의적인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낸 아이디어가 정말로 창의적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그다지 없습니다. 인류 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들이라고 얘기하는 섹스피어, 베토벤, 피카소도 아주 수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냈고 그 끝에 몇 점이 세계에 남을 그런 걸작이 됐다는 겁니다. 섹스피어는 20년간 154편의 글을 썼습니다. 베토벤은 평생 650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피카소는 더하죠. 피카소는 유화, 조각, 드로잉을 합해서 모두 12,000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작품을 냈기 때문에 당대를 뛰어넘는 그런 걸작들을 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최고의 독창성을 보여준 사람은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배출한 사람입니다. 가장 많은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가장 독창적인 아이디어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질이 아니라 양입니다. 독창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들을 자주 냅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터무니없는 이런 쓰잘데없는 아이디어가 층층이 쌓이면서 여기서 정말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개구리들과 입맞춤을 해야만 왕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아이디어가 독창적이냐 아니냐를 가장 잘 구분해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경영진? 시청자?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린 사람은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의 동료들이었답니다. 이들이 내린 평가는 어느 집단이 내린 평가보다도 정확했다고 밝혀졌다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식별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존의 체제에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규정과 체제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왜라는 질문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둘째, 자신이 내는 아이디어의 수를 많이 늘려야 됩니다. 많이 내면은 그 중에서 걸작도 나오고 히트작도 나오는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준거의 틀이 다양해지면 독창성이
늘어납니다. 새로운 기능이나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새로운 지식 기반이 필요한 직책을 맡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 할 일을 전략적으로 미뤄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일을 하다가 잠시 멈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멈춘 그 시간에 내가 해왔던 일이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는 내가 보완해야 될 것, 수정해야 될 건 없는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전략적인 멈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동료들로부터 더 많은 피드백을 구하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낸 아이디어에 대해서 가장 냉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피드백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의 동료들이다. 그러면 이런 독창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선 조직 문화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 조직 문화에 기여할 사람을 영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조직 문화를 풍부하게 만들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야지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해결책을 요구하지 말고 문제 제기를 하게 하라. 그리고 그 문제를 공유해라. 어느 문제가 해결할 가치가 있는 문제인지를 스스로 찾아내도록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마의 변호사라고 있죠. 여러 사람이 회의를 할 때 다 찬성해도 한 사람은 반드시 반대 입장에서 설명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악마의 변호인을 쓰려면 지명하지 말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이 그렇게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악마의 변호인을 해야지 좀 더 정확하고 치밀하게 반대 의견을 구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 부분에서 애덤 그랜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독창적인 리더들은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지 않고 시류를 거스리며 구태여는 전통을 거부하는 독창적인 사람들을 오리지널스로 부른다. 이들은 변화의 기회를 포착하고 훌륭한 아이디어를 식별해내고 변화 앞에서 두려움과 마음의 동요를 극복하고 묵살당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처해진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닫혀있던 입을 열고 용기를 내어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책이 다른 책과 좀 다른 점은 혁신가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혁신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해야 돼 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렸다는 것이죠. 재계, 정치계, 문화계를 망라하는 다양한 연구 결과와 현장 사례를 통해서 저자가 밝혀낸 것은 흔히 생각하듯이 대세를 거스르고 성공한 사람들이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쉽게 결론을 못 내리는 우유부단함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와 다른 것은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용기를 내어서 행동에 옮긴다는 점입니다. 저자는 이들이 인간관계, 평판, 경력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어떻게 독창적인 사람으로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려워서 침묵을 지키고 있거나 상사 때문에 주눅이 들었던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용기를 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독창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 책 오리지널스에 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